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11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인천에 이어 강원도 동해안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엄마가 이사를 오면서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성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벌인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성관이 전수조사에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혜 채용이 10건 더 적발됐습니다. 특혜 채용 의심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기도 용인에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댐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SG증권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 시 패가 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 출석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출석은 비공개로 했다고요? 네, 박 전 특검은 오전 9시 40분쯤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소환 조사가 이번이 세 번째인 만큼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가 등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합류는 무산됐고 대신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받게 해주는 데 역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성남의뜰은 그 덕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자금 조달 부분은 거의 만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몫이 50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우리은행 부행장 등까지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해 박 전 특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50억 클럽 수사도 큰 줄기는 잡힐 것 같습니다. 박 전 특검 역시 곽상도 전 의원처럼 자녀를 통해 큰 돈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 원의 종착점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의 딸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5차례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소유 아파트도 시세의 절반 가격인 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고문료로 받은 2억여 원과 합치면 박영수 측에 건너간 돈만 20억 원이 넘는 셈인데 검찰은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 법인 차량을 곽 전 의원과 아들이 함께 썼는지 확인하려고 렌트카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두 사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이동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라며 해양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여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국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특히 해양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서 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양국 수교 직후인 1993년 베트남 학생들을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와 제외 동포청에 언제든 기탄 없이. 윤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체결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하고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도 만날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는 200명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데 최근 중국과 외교 문제와 맞물려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글 배우기 열풍도 불고 있어서 경제인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하노이 시내 국립 컨벤션 센터에 한국 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의 제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경험한 베트남인들은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Thứ hai là cái việc mà mình sử dụng ấy ạ, chất lượng sử dụng tốt. Và cái thứ ba là sẽ có nhiều tính năng, kiểu như là tích hợp nhiều tính năng để cho người dùng có thể tiện lợi trong việc sử dụng. 1억 명이 넘는 인구에 평균 연령이 30세인 베트남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인건비 급등으로 탈중국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베트남에 법인을 낸 한국 기업이 30%가량 늘었고 특히 삼성은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시장에서 차량 누적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도 현지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달 7월 달에는 아이오닉 5를 현지 조립 생산하여 일본 메이커가 지배하고 있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기차로 현대자동차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이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선전은 K-팝 등 한류 문화와 한국어 배우기 열풍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고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오늘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을 만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현 정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합니다. 내일은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세일즈 외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동해안을 찾아서 일본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면 어민들의 피해가 매우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 현장 방문인데 여당은 사드 괴담에 사과 한마디 없던 민주당이 또다시 총선용 괴담을 퍼뜨리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건넨 오징어 회를 먹으면서 강릉 주문진 시장을 둘러본 이재명 대표가 수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앞서 인천 장애 집회에선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에 이어 내년 총선용으로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실제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소속 표창원, 손혜원 의원 등은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발을 쓰고 춤까지 추며 노래를 불렀지만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 530분의 1도 안 된다는 정부 발표에도 유감 표명 없이 지상파 등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안전하다면 다행이라고만 했습니다. 사드 기지 주변에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역시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속보되자라는 얘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고 2017년에는 사드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어제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현지의 반대 분위기는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평가에 참여한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조사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성주를 다녀왔습니다.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양옆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 200여 개가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리 얼마, 전자파 얼마, 그거를 제시해가지고 믿으라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제시를 안 하네요 지금. 전자파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음에도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하면은 저서 한 소리 들리야 혹시 신경 쓰이지 안 쓸 리가 없잖아요. 뭐 엔진소리 비슷한 거. 전자파 측정과 평가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함에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 데다 평가위원회에 대표로 뽑힌 주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주민이 모르는 대표가 그 평가 협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선관위가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21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11건에서 1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이게 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온 허철은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명운을 걸고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조직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이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직원 가족과 친인척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21건으로 늘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5급 이상 고위직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11건이 확인됐는데 10건이 추가된 겁니다. 총 21건이고요. 부모 자녀가 13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가 3건,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2건, 삼촌, 사촌이 3건 이렇게 되죠. 하지만 25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감사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의심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관위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60명입니다. 허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다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 직무감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서 속마음은 앞에 전제에 소위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는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선관위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인사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에게 넘긴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9살 A양은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8일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누군가에게 아기를 넘겨줬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니까 자기네들이 키우지 못하니까 인터넷에 띄워놓으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당시 아기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아기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병원 등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8년 동안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 확인을 벌였고 살해와 유기 등 4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을 지금 유기는 했으니까 애를 찾는 게 무슨 일차복하니까. 앞서 지난해 3월 생후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경남 창원의 아기 역시 출생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보도된 냉장고 영아 시신의 30대 친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자체 조사에서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를 분주히 오갑니다. 경찰이 갓난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2018년과 2019년 2차례 범행을 저지른 친모 A씨는 지난해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때 아이들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원시의 조사에서 살해한 영아들의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이사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과거에 살던 이곳에는 오늘까지도 금융회사 관련 등기가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10살 안팎의 자녀 3명을 둔 A씨는 옆집 주민조차 모를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는 한국 같은데 애 셋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출산 전후에도 A씨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A씨가 출산 다음 날 바로 퇴원했고 출산 예정병원에서 매달 받는 진료도 출산 직전에 한 차례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내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8년 동안 사라진 영아가 2,000명이 넘다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유가 뭐였던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생명이라면 저 역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몰랐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일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요즘은 보통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병원 기록은 당연히 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됩니다. 이때 출생신고 전이라도 임시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수원 영아 2명도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지만 앞에 태어난 연도를 붙인 이런 임시번호는 있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데 임시번호 상에만 존재하는 아이들이 2,200명이 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추적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아이들을 추려봤는데요. 전체 1%인 23명입니다.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번 수원 사례처럼 한 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이 숨진 3명을 포함해 5명만 공개됐고 나머지 18명은 파악 중입니다. 앞으로 전수를 조사하면 유사한 범죄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수원 영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5년이 다 돼 가도록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접종 기록을 갖고 있는 보건당국 역시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출생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합전산방이 잘 돼 있어서 통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 4월에 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 병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가 출산을 숨기려는 산모가 병원 분만을 더 피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면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모 외의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신고 누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막고 국가가 아이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출생 등록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가정뿐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같이 보호하는 체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다른 생존권이나 보호권이나 다른 권리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 늦었지만 출생통보제 관련법은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멍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곳곳에 있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장마 시작부터 강한 비가 예보된 데다가 지난해 장마철에는 반지하에서 일가족 참변까지 벌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주거 이전 대책 등을 내놨지만 대부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 그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건물에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해놨는데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햇빛 차단용 가리개로 막아놓거나 환풍기 구멍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빌라 인근의 또 다른 빌라입니다. 지면 10cm 위쯤에 창문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에 틈이 보이고요. 가림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야말로 폭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 폭증과 설치 거부 등의 이유로 설치율은 30%도 채 안 되는 상황.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보증금은 수백만 원, 월세는 수십만 원 뛰기 때문에 금전 상황을 고려하면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지하에 남게 된 주민들은 장마를 앞두고 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냥 안 나기를 다들 바랄 뿐이지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정부는 주거 이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배수시설 정비와 물막이판 설치율을 높여 장마 피해 예방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을 법률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 2달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정 변호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 정철승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은 후배 변호사 A씨의 몸 쪽으로 손을 뻗고 A씨의 손을 잡아당기고 술집을 나서면서는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폰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성추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TV조선을 통해 보도되자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남자 손하고 여자 손은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나는 남자 손 모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보자. 그러고 이제 보기 위해서 끌어당긴 것뿐이고.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진단서를 종합 검토했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보면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년 전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지난 14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21년 전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을 살해한 주범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인 이정학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전 사건도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21년 만에 범인이 검거됐죠. 그러니까 이정학이 2001년에는 은행 강도를 벌이고 다음 해에는 경찰을 살해한 겁니다. 경찰이 이정학을 21년 전 경찰을 살해한 범인으로 확신한 이후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수사대 경찰이 카메라로 찢어진 천장 위를 찍습니다. 우리 천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관련된 물건이 나왔으니까. 지난 2002년 피살된 고 백선기 경사의 389경 권총입니다. 백 경사가 쓰던 총기와 일련 번호가 일치한 이 총기는 피살 사건 21년 만인 지난 3월 울산의 한 여관에서 찾았습니다. 결정적 제보를 난 건 2001년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승만의 제보 편지를 토대로 공범인 이정학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4일 동안 범인과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정학을 조사해 백경사 사건은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정학이 담을 넘어 파출소 후문으로 들어온 뒤 백경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당시 사건을 떠올리며 놀랐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대를 뭐 수색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재 경찰관이 살해를 당했는데 다 주민들이 다 놀래고 했죠. 경찰은 이정학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살인 등의 혐의로 이정학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정부가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있죠. 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댐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신경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젖줄 팔당 취수장입니다. 생활용수뿐 아니라 공업용수도 조달하는데 특히 반도체 세척에 반드시 필요한 초순수로 쓰입니다. 최근 정부와 삼성전자가 2029년 첫 가동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이곳의 물이 필요합니다. 80만 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업용수가 없으면은 우려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용수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팔당댐의 하루 평균 최대 취수량은 1,077만 톤입니다. 이 중 110만 톤만 기존 반도체 공장 분량으로 정해져 있어 여유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건설이 용수 부족으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에 환경부는 팔당댐 상류를 필요할 때마다 추가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천댐이 유력한데 전력 생산이 위주인 발전용 댐의 상시 방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용수량 확보를 위해 상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죠. 환경부는 또 사용한 반도체 용수를 냉각수 등에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주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중국에도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총력전에 나섭니다. 각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학 물질이 담긴 설비를 반도체 공장 직원들이 꼼꼼히 살핍니다. 매년 있는 정부의 정기 검사에 대비해 사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배관을 따라서 요양물질이 흐르는데 이름이 써져 있는지. 검사 준비에만 2개월 넘게 걸립니다. 1년 내내 실무자들은 검사 대응하는 데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각종 진단과 검사, 등록 등 강화된 규제에 발목이 묶인 사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재작년 중국에도 역전된 상황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환경부는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공장의 정기 검사 주기를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화학물질과 안전진단 기준도 EU 등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장의 불소 배출 기준과 납취급시설 규제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환경규제 혁신을 통해서 이 첨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객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로 문의가 하루에만 1,000건이 쏟아진다면 감이 잡히실까요? 신생항공사도 노선을 확장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콜센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빈자리를 찾는 예약 문의가 하루 1,000통 넘게 쏟아지면서 여행 상품마다 금세 동이 납니다. 고객님이 혹시 7월 초에 출발 가능하시면 그 기간은 비교적 좀 저렴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늘길에 오르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엔데믹 이후에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벌써부터 7월 말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멈출 줄 모르는 보복여행 열풍에 여행사와 항공권 유통업체들은 실적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모두 투어의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은 1년 전에 비해 15배 늘었고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항공권 매출이 27배가량 뛰었습니다. 코로나로 난기류를 맞았던 신생항공사들도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운항을 멈췄다 지난 3월 재개한 이스타항공은 탑승률 95%를 기록하며 노선 확장에 나섰고 에어로케이 항공도 탑승률이 크게 올라 다음 달 첫 국제선을 띄울 예정입니다. 2분기가 보통 항공사한테는 비성수기인데 수요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3, 4분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전통적 성수기인 7, 8월을 넘어 9월 말인 추석까지도 매진 행렬이 예고된 가운데 올 하반기까지 해외여행 열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으로 일본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거 일본 하면은 가깝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대급 엔저에 먹거리 가격도 부담 없다는 평가가 많다는데요. 김충영 기자가 공항에서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일본행 항공편 발권 수속을 위해선 길게 줄을 서야 합니다. 최근 원화 대비 엔화 값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인 900원 초반으로 하락하며 일본 가기가 쉬워졌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30%가 한국인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엔화 환율이 되게 저희 쪽 입장에서 좋다 보니까 저는 7월 중순에 또 일본 갈 계획하고 있고 도쿄 쪽에서 식도락 좀 즐기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한국에서의 외식비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실제 서울의 생활비가 도쿄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등 코로나로 호황을 누렸던 국내 관광지는 비싼 물가에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행객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관광객은 8년 동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여행 하루 이틀 제주도 같은 데도 너무 밀려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갔다 오면 비용도 너무 비싸서.
요즘엔 후쿠오카 당일치기, 오사카 쇼핑 투어 등 초단기 여행도 인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며 일본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비즈니스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몇 분 만에 디자인 시안 수백 개를 만들고 몇 달씩 걸리던 특허 문서도 2시간 만에 검토할 수 있는 건데요. AI가 바꾸는 미래 유혜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바다의 심연을 붓으로 옮겨 담은 제품 포장 상자. 인공지능 엑사원 아틀리에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사람이 시안 1개를 만드는데 3일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300초 만에 250개가 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어려운 특허 문서도 빠르게 분석합니다. 특허 문서 1000건을 분석하는데 사람은 최소 석 달 이상 걸리지만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AI 기술이 생겨나면서 기존엔 불가능했던 10,000건 이상의 방대한 자료까지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1000건 이상을 하기 어렵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AI는 당뇨 환자를 위한 개인 영양사 역할도 담당합니다. 휴대폰으로 음식을 촬영하면 영양 성분을 분석해 올바른 식단을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25년엔 시장 규모가 20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핵심 AI 사업으로만 2025년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일상을 넘어 전문적인 영역까지 진출한 인공지능. 이제 기업의 업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인터넷을 통해 우량 주식이라고 추천한 뒤에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치우는 일종의 사기 범죄가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소위 주식 리딩업자를 구속하고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슈퍼개미 김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들어섭니다. 검찰총장으로는 처음 방문한 건데 최근 SG증권발 사건 등 잇따라 벌어진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단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G증권발 시세 조정을 비롯해서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고 또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주가 조작 범죄 처벌 수위가 낮아 주가 조작은 남는 장사란 인식이 퍼져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 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300억 원이 넘는 주가 조작도 대법원 양형 기준대로라면 최대 징역 15년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유죄가 입증돼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가 조작범 4명 중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욱이 부당 이득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해 벌금이 세지 않고 범죄 수익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부당 이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 상한선은 5억 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티베트의 인권 문제는 오래된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티베트 방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단장으로 소개한 이 행사는 지난 17일 티베트에서 열린 관광문화 엑스포입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하려는 행사에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원들은 인권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탄압에 눈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에 대해 조계종은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유감이라며 신음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학계에선 중국이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이후 70년 동안 중국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티베트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사과 요구에 해당 의원들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교류 확대 논의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애초 가지 말았어야 할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내팽개치고 중국 패권주의에 고개를 숙인 민주당은 국격을 해치는 나라 망신 그 자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중국의 한 고깃집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이 고장난 밸브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놀란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한 고깃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여 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고 전했는데 안전불감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폭발 전 식당에서 이미 가스가 새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폭발 1시간 전쯤 직원들이 가스 냄새를 맡았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추정입니다. 가스 누출을 확인했을 때 영업을 곧바로 중단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형 참사에 시진핑 중국 주석도 직접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가 난 고깃집 사장과 직원 등 9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현장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실종된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실종 사고와 관련해 일부 부자만을 위한 이 같은 체험이 얼마나 위험하게 운영되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사는 승객을 상대로 숨져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았고 악몽 같았다는 탑승 경험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대서양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정의 내부 모습입니다. 성인 남성 3명이 바닥에 비좁게 앉아야 할 정도로 좁습니다. 오로지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람을 위해 많은 자산가들이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미니밴 크기의 작은 잠수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Nosotros, quienes estamos involucrados en estas expediciones, sabemos que esto es una expedición increíblemente riesgosa. Es decir, sabemos que no estamos yendo a un parque de diversiones. 과거에 잠수정을 탔던 이들은 사망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운영사 면책 서류에 서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잠수정은 공인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제품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살 임무 같았다고 탑승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There's special training just to learn how to get into an escape suit. Beyond that, no real training. 실종 닷새에 접어들면서 성인 5명이 96시간가량 버틸 수 있던 잠수정 속 산소는 이미 고갈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중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또 감지됐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되진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로봇 잠수정을 탑재한 프랑스 연구선을 추가 투입하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주변에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구름빵, 알사탕이란 그림책은 아실 겁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베키나 작가는 이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백 작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서 이정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구름빵을 먹은 우리도 두둥실 떠올랐어요.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하늘로 떠오르는 구름빵. 먹으면 신기한 목소리가 들리는 마법의 알사탕.
기발한 상상력의 그림책을 세트로 만든 공간은 책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고 백희나 작가가 20년간 제작해온 그림책 원화와 입체 작품 140여 점을 비롯해 어린이 공연도 함께 선보입니다. 뭐든지 스토리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세계 최고 권위의 아동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최근 만장일치로 선정된 이탈리아 프레미오 안데르센 올해의 책까지 그녀의 그림책이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작품 속의 악당도, 정형화된 가족의 틀도, 사람과 동물의 경계도 없애며 다양성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되면 성별도 숨길 수 있고 나이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의한 어떤 성 역할이나 뭐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빵, 초콜릿, 알사탕처럼 흔한 먹거리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 골판지, 헝겊, 점토로 된 손때 묻은 작품들은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의 일부가 돼서 저희 책이 살아나가는 힘이 됐으면.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달 A매치 2연전에서도 첫 승에 실패한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클린스만 감독은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6월 A매치 소집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코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만큼 빠른 첫 승을 약속했습니다. 공격 축구를 외쳤지만 뚜렷한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The style will automatically develop. Depends always on the players. What type of players do you have? You can have the discussion of players. 아쉬운 점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6월 A매치에서 투톱 전술을 사용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We have to play with a piece more of determination and aggressiveness. The number 9s that are educated in the Korean way are not used to play together as two strikers. 외국인 코치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원격 근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I keep in touch with them with Kakao Talk. As they told me, you need Kakao Talk. She say, what I need here is Kakao Talk. With this application, I'll be in touch with them. 이번 소집에서 아픈 몸으로도 모든 훈련을 소화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전한 클린스만 감독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박용우에 대해서도 항상 선수들 앞에 나서겠다며 소신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it is time to strike fear into the hearts of citizenry. This crisis. The answer is nothing whatsoever. 해커들이 정부 전산망을 파괴하면서 TV에 띄운 합성 화면입니다. 정시와 거리가 마비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와 소리칩니다.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태어나 언젠가는 죽음과 손잡는다고 했죠. 헛소문과 거짓말은 손에 손잡고 간다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군부와 극우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경제와 정세 불안에 지진까지 덮치자 제1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흥분한 일본인 자경단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학살해 적어도 6천 명이 숨졌습니다. 공포가 부른 광란의 참극이었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열광과 미신이라는 독에 과학은 위대한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장서 고조시키고 있는 후쿠시마 공포를 보다 못해 원자력 분야의 최고 학술단체 원자력학회가 나섰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공포팔이는 수산업과 요식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 행위라는 성명을 내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증명한 분석과 예측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쿠시마 반대 학회가 토론하면 되지 왜 우리가 나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만큼이나 적나라하게 괴담을 퍼뜨리는 학회와 단체가 또 어디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을 얘기하면 친일로 몰아갑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노력이 왜 친일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에 의해 졸지에 돌팔이가 된 사람은 그러나 40년 넘게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온 석학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입니다. 그가 이 대표를 향해 과학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장이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수치를 밝힌 것뿐이라고 했죠. 어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데 우리는 6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번 후쿠시마 괴담은 우리 국민 사이에 또 얼마나 깊은 갈등의 골을 남길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옛말에 떠도는 말 유언비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괴담 정치의 끝없는 고리를 끊어낼 힘은 결국 현명한 국민에게서 나올 겁니다. 6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괴담은 어디서 자라는가 였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날이 다시 더워졌는데요. 기온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내일과 모레는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예상되고요. 덩달아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 햇빛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도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돌풍, 벼락과 함께 일부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대구가 31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 제주와 호남, 경남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